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 도시 평양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었습니다. 그것도 평양에서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부류에서 말입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 이 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의 등을 돌린 반동의 모임이 은밀히 시작된 것입니다. 숨죽이고 있던 평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거리에서는 폭동에 가까운 소요까지 일었어요. 그러자 김정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한 숙청으로 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평양에서 나름대로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힘겨워하던 시절에도 저는 이렇다 할 어려움 없이 컸어요. 무역 개통기관에서 일하며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앉아있던 40 넘은 사내였습니다.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모자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유롭고 부족함 없이 살던 제가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먼 남한 땅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저 스스로도 가끔은 그것이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평양의 안락한 그 생활을 다 내려놓고 저는 끝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습니다. 처자식의 손을 잡고 이 낯선 땅으로 넘어왔어요. 대체 무엇이 부족할 것 하나 없던 저를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무서운 시절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온 나라가 굶주려 길에서 사람이 쓰러지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도 크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당에서 자리를 하나 맡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굶는 것도 우리가 배부른 것도 그저 세상이 그렇게 생긴 것이려니 했어요. 평양이라는 도시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평양은 아주 다른 세상이었어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고 지방에서는 구경도 못할 물건들이 흔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때의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양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평양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도 보이지 않는 층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출신 성분이 어떠하냐, 그것이 사람의 자리를 정했어요. 저처럼 당 간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다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배급을 받는 것. 그것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핏줄로 정해진다는 것을 저는 그때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또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줄 알았지요. 우리가 누린 것은 지방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어요. 남들이 배급이 끊겨 멀건 죽으로 하루를 버틸 때 우리는 외화 상점에서 바깥 물건을 사왔습니다. 남들이 평생 제 고향 땅을 벗어나 보지도 못할 때 우리 집 아이들은 평양의 좋은 학교를 다녔어요. 저 역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북한에서 어떤 문을 열어주는지 여러분은 짐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자리, 좋은 혼처. 그 모든 것이 그 졸업장 하나에 딸려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능력으로 얻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손에 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격차를 저는 아주 어릴 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지방에 내려갔던 날이었어요. 기차역 한 구석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낮게 말했습니다. 보지 말라우. 저건 게으른 것들이야.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저 아이들은 게을러서 저렇게 된 것이고 나는 부지런한 집에 태어나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요. 10살도 채 안 된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도 가엾다 여기지 않도록 북한은 저를 그렇게 길렀어요. 지금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낯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특권에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받은 만큼 충성하라는 것이었어요. 좋은 것을 누리는 대신 묻지 말고 따르라는 것.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눈을 감고 제 몫이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아주 잘 지켰어요. 지킬수록 더 많은 것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렇게 북한의 고위층은 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 챙겨주며 굴러갔습니다. 저 역시 그 톱니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톱니들이 맞물려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훗날 그 고위층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그토록 무서운 일이었던 겁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늦게 얻은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 작은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저는 그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성실히 살아야 내 처자식이 이 평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요. 저에게 충성과 사랑은 그렇게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던 일이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연히 바깥 세상이 보였어요. 저는 외국 회사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따금 국경 너머로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넘지 못하는 그 선을 저는 서류 한 장으로 넘나들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그저 제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바로 그 일이 훗날 저를 흔들어 이 자리까지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바깥 세상을 아주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배운 것이 있었으니까요. 자본주의 나라란 굶어 죽은 사람이 길바닥에 나뒹구는 곳이라고 했어요. 돈이 없으면 병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속으로 우리 북한을 얼마나 부러워하겠느냐고. 저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이라는 것을 저는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침마다 초상화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밥을 먹기 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우리는 늘 그분들께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이 쌀 한 톨도 이 옷 한 벌도 다 그분들의 은혜라고요. 저는 그것을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사람의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새겨진 믿음이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제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일과 같았으니까요. 그러니 그날 밤 국경 도시에서 제가 느낀 그 작은 흔들림이 실은 얼마나 큰 지진의 시작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무역 일로 국경 도시에 내려가 낡은 여관에 묵던 밤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저 잠이 오지 않아 소리라도 들으려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 한 대가 제 평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대한민국 방송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누가 실수로 그렇게 두고 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흠칫 놀라 얼른 채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리모컨을 쥔 제 손이 그만 멈추고 말았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앞에 다시 앉았어요.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별할 것 없음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그저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시시한 농담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굶주려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겁에 질려 있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그냥 평범한 하루구나. 저는 그 생각에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미워해야 한다고 배운 그 나만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화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는 그것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잠깐 흔들렸을 뿐이라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저 화면은 다 꾸며낸 것이라고, 우리를 흔들려는 저들의 수작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밤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렵부터 저는 바로 그 흔들림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보기 시작했어요. 평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그 밤을 쉬이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한번 눈이 트이고 나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 혼자만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 곁의 사람들도 저마다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서로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그것을 어느 밤부터 하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밤의 평양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다들 똑같은 얼굴로 걷고 똑같은 구호를 외웠어요. 초상화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로의 충성을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저마다 문을 닫아 걸면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에 이어폰을 꽂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이불 속에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그저 한두 사람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의 밤을 채우고 있는 풍경이었어요. 손톱만 한 물건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장 장치라고 하지요. 손톱만 한 그 작은 것 안에 노래가 들어오고 한국 드라마가 들어오고 영화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손에서 손으로 아주 은밀하게 옮겨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 그것도 조용히 거래되었어요. 단속을 한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열이 돌았으니까요. 애초에 그 작은 것을 무슨 수로 다 막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옷 속에, 신발 밑창에, 아이 장난감 속에 숨겼어요. 막는 신용만 있었지 실은 아무도 그 물결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의 한가운데에 한 사람의 노래가 있었어요. 한국의 임영웅이라는 가수였습니다. 남한에서 온 노래였어요. 트로트라고 하는 그 구성진 노래였지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래에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다 큰 어른들이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그 노래 한 곡에 몰래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듣던 밤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날 밤 저도 그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건네준 것이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한번 들어만 보라고요. 저는 그 작은 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그날 밤 문을 걸어 잠그고 귀에 그것을 꽂았어요. 그리고 그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상이 담긴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운 사람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였고 헤어진 사람을 못 잊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노랫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노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노래에는 위대한 지도자도 없고 당도 없었어요. 나라를 위해 죽으라는 말도 누구를 미워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담겨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평생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던 노래는 언제나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노래였으니까요. 사람이 제 마음을 그대로 노래해도 된다는 것. 저는 그 밤에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노래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도 몰래 돌려보았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나만의 거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었고, 그들이 먹는 밥상이 있었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드라마 속의 한 젊은이가 텔레비전에 나온 자기 나라 대통령을 두고 마구 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런 말을 하고도 저 사람이 무사하단 말인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에서는 그저 흔한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어요. 그런 장면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반찬 투정을 했어요. 어떤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커다란 상점에서 산더미 같은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사 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에게는 저것이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 격차 앞에서 몇 번이고 멍해졌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인민이라던 그 말이 화면 하나하나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자꾸만 그 국경 도시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평범하게 웃고 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아, 저것이 꾸며낸 것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는 그제야 그것을 온전히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 실감은 한 번 들어오자 다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한 번 알아버리면 두 번 다시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 물결은 시장 바닥의 소문처럼 번졌습니다. 확성기보다 빠른 것이 평양의 시장 바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들은 알아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집 딸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어느 집 아들이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들은 만나면 눈짓으로 오늘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 물결은 평양의 담장 안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또한 서로가 알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단속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잡아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조차 밤이면 이불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낮에는 단속을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밤에는 나만의 노래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한 단속원이 술자리에서 저에게 슬쩍 이런 말을 흘린 적도 있어요. 그 노래 자네도 들어봤나? 그러고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위아래할 것 없이 이 도시 전체가 그 물결에 젖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저는 제 자신에게서도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다가 저는 제가 무언가를 낮게 흥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가락이 제 입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고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도무지 놓고 싶지가 않은 것. 그 노래는 어느새 저에게 그런 것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물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래를 부른 사람은 대체 어떤 세상에 사는 사람일까? 저 드라마 속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겁 없이 웃으며 살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저들은 굶주리고 불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 어긋남이 저를 자꾸만 붙들었습니다. 밤마다 그 물음이 제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제 안에서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으니까요. 그저 부럽다는 마음으로 끝났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러움의 끝에서 저는 아주 무서운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것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저 부러움이었습니다. 저 노래를 부른 사람은 어떤 세상에 사는가? 저 드라마 속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그 부러움으로만 끝났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러움이라는 것은 오래 두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이 뒤따라오니까요.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서 저는 아주 무서운 것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래 그것들을 보고 또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한 번 맛을 들이고 나니 도무지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만의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무역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럴 때는 핑곗거리가 되어 주었어요. 바깥 물정을 알아야 일을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갈증이었어요. 저는 그 세상을 더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눈으로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한이라는 곳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는 것을요. 그것은 어쩌다 잘 나온 화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는 음식,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평생 구경도 못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무역 일로 바깥 세상을 좀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격차는 제가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아득하게 컸어요. 저는 그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특히 저를 오래 붙든 것은 그들이 늙고 병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웠어요.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늙으면 자식이 부모를 길에 내다 버린다고요. 그런데 제가 본 화면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늙은 부모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제 누이를 떠올렸습니다. 약 한 첩을 제때 쓰지 못해 그렇게 허망하게 눈을 감았던 누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죽음을 그저 시절이 어려운 탓이라 여겼어요. 다 미국 놈들의 봉쇄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 화면을 보고 난 뒤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제 누이를 죽게 한 것이 누구였는지를 저는 그제야 되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잘 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겁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웃고 싶을 때 웃었습니다. 윗사람에게 대들기도 하고 나라를 두고 마음껏 불평도 했어요.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끌려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잘 사는 것보다 더 부러웠습니다. 배가 부른 것보다 겁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저를 붙들고 있던 말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저들은 속으로 우리를 부러워한다.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민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통째로 거짓이었던 겁니다. 부러워하는 쪽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제 배가 고픈 것보다 남의 배가 더 고플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북한이 저에게 씌워놓은 가장 무서운 굴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굴레가 무너지던 날, 저는 그것을 제 집에서, 그것도 제 아들에게서 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아들 방에 무심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무언가를 얼른 감추는 것이었어요.
저는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요. 제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로서 그것을 나무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본 척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바로 그 한구구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밤마다 몰래 훔쳐보던 그 세상을요. 그런데 아이가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도 다 보시면서 뭘 그러세요? 저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조금도 무섭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답답한 옛날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타일렀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다시는 손대지 말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저를 빤히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되묻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저기 나오는 게 전부 꿈인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다 꿈인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도무지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앞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북한의 거짓말을 대신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뒤척이는 것을 보고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지막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진작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북한에서 이 아이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답이 없는 물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물음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나눈 것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무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아이가 저러다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나는 대체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하는 부끄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속았다는 상실감. 저는 평생을 북한에 바쳤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제 처자식을 지키는 길이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그 믿음이 거짓이었다면 저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까? 저는 그 물음 앞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끝내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평생 딛고 서 있던 땅이 발밑에서 통째로 꺼져버린 것만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은 북한을 물려줄 수 없다. 이 아이가 앞으로도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겁에 질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면 밤마다 이불 속에 숨어서야 겨우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저 화면 속 사람들처럼 겁 없이 웃으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아비로서 제가 처음으로 품은 진짜 소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거리를 걷고 같은 사무실에 앉고 같은 서류를 넘겼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른 것이 보였어요. 벽에 걸린 구호가 예전처럼 읽히지 않았습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이제는 공허하게만 들렸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 스스로가 더 부끄러워졌어요. 모르고 싶다는 것은 결국 계속 눈을 감고 살고 싶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2번 다시 눈을 감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저 하나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 혼자만 흔들리고
저희 집만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두려웠습니다. 이 위험한 생각을 품은 것이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이라면 저는 그저 언젠가 조용히 사라질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저와 똑같은 눈빛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제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북한을 떠받치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저 하나가 아니었어요. 제 곁의 사람들도 저마다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간부들의 술자리에서 처음 분명하게 보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따금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회포를 푸는 자리였지만 실은 서로의 마음을 재보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술자리의 공기가 언제부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술자리는 충성을 겨루는 자리였어요. 누가 더 위대하신 말씀을 잘 외우는가, 누가 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깊은가. 술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취중에도 서로를 감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말실수를 하는지, 누가 딴 마음을 품는지, 술자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해도 혀끝만은 취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혀끝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살림살이 푸념이었습니다. 요즘 배급이 예전만 못하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 정도는 흔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푸념이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때는 말이오. 위에서 굶으면 아래도 같이 굶는다 했는데 요새는 위만 배가 부르지 않소.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전 같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취해서 실수한 것인가? 아니면 알고 한 말인가? 그런데 그의 눈은 취해 있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그 말을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을 나무라겠지. 위험한 말이라고 입을 막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사람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 침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서워서 다무는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뜻이 같아서 굳이 말하지 않는 침묵이에요. 그날 그 자리의 침묵은 분명 두 번째 쪽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없는 끄덕임이 그 어떤 요란한 구호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더 무서운 말이 나왔어요. 술이 몇 순배 더 돌았을 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잔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말이오. 나라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또 있소. 저는 그 말에 술이 확 깼습니다. 그것은 세습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감히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목이 10개라도 모자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도 들은 사람들도 아무도 겁을 내지 않았어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그 어떤 것보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웃음이었으니까요. 사람이 무언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북한을 지탱해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바로 이 고위층 사람들에게서부터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을 떠받치던 기둥이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이 고위층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으니 가장 충성스러워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 바깥 세상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원망도 없는 법인데, 이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자식이 있었습니다. 제 자식만은 북한에서 평생 눈치를 보며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 마음이 충성보다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무렵 한 선배의 변화를 곁에서 보았습니다. 평생을 당에 바친 아주 꼿꼿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충성 하나로 그 자리에 오른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저에게 술김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평생 믿어온 게 만약 다 틀린 거였다면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건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던 물음이었으니까요.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일수록 그 배신감은 더 깊었습니다. 많이 믿은 만큼 무너질 때도 더 크게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두려운 안도였어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저는 그동안 이 위험한 생각을 품은 것이 저 하나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의 고위층에는 저와 똑같은 눈빛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다만 서로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 평양의 거리도 달라 보였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여전히 확성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초상화 앞에서 걸음을 늦추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그 앞을 그냥 지나쳤어요. 마치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관심. 그것이 안개처럼 이 도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반대가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미워하려면 관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위대하신 말씀이 확성기에서 울려 퍼져도 시장 바닥의 안악들은 제 물건값 흥정에만 열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무관심의 안개를 매일 출근길에 느꼈어요. 이 도시가 아주 천천히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 둘이 초소 옆에서 낮게 주고받는 말을 저는 우연히 들었어요. 한 병사가 이러더군요. 야, 위에서 뭐라 떠들든 다 아는 얘기 아니가. 그러자 다른 병사가 픽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알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지. 그러고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곁을 지나며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 어린 병사들조차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위에서 목이 쉬도록 무어라 외치든 아래에서는 이미 진실이 다 돌고 있었어요. 겉으로만 멀쩡할 뿐 북한의 속은 이미 조금씩 텅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술자리에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저를 조용히 따로 불렀어요. 오래 알고 지낸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참을 뜸을 들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무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오? 저는 순간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떠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묻는 것인지 한마디만 잘못해도 목이 달아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눈에는 저와 똑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과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요. 그는 며칠 뒤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고요.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저를 데려간 곳에서 저는 처음 보는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며칠 뒤 그 사람은 정말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해가 진 뒤였어요. 그는 저를 차에 태우고 평양 외곽으로 한참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도 그는 그저 앞만 보며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면 어쩌나,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라고는 없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여섯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들이 하나같이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몇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그것도 북한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런 곳에 모여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대번에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의 본명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상대의 진짜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이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알았어요. 혹여 한 사람이 붙잡히더라도 아는 것이 없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저에게도 새 이름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던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짊어지고 살던 제 이름을 잠시 내려놓으니 오히려 제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소식을 나누었어요. 누구는 어느 나라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했고 누구는 나만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저마다 제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을 조각조각 꺼내 맞추어 보았어요. 저처럼 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깥 방송을 몰래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을 맞추어 보니 우리가 배운 세상과 진짜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혼자 품고 있던 물음들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마음에 오래 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었어요. 한때 군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이런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나중에야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조카가 러시아 전선으로 끌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유해도 없이 종이 한 장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품에 넣고 다녔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평생 북한에 충성했소. 그런데 북한은 내 핏줄을 돈 받고 팔아넘겼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상처를 하나씩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는 자식을 잃었고, 누구는 형제를 잃었고, 누구는 저처럼 믿음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아주 깊이 이해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통했어요. 우리는 각자 북한의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떤 밤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앉아 있기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을 이 사람들 앞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으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위험한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 정권이 무너진 다음의 세상을 조심스럽게 그려보는 것이었어요. 그날이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북한을 바꿀 수 있는가?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천지가 뒤집히는 일이었으니까요. 평생 묻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배운 저에게 그 방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어요.
무섭기도 했고 벅차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이대로 발을 빼면 저는 예전처럼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것이 북한에서 가장 오래 사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눈을 떠버린 사람은 두 번 다시 눈을 감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 발로요.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말없이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그 모임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 하나를 만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무서운 생각을 품은 것이 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짐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장소를 바꾸었고 올 때도 갈 때도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서로의 집도 서로가 진짜로 하는 일도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그날을 위해 아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늘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중 누구 하나라도 마음이 변하거나 붙잡히는 날에는 우리 모두가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모임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총을 든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어요. 우리는 바깥 세상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몰래 듣고 있는 그 물결에 조용히 힘을 보태는 것이었어요. 손에서 손으로 도는 그 작은 저장 장치들. 거기에 우리가 아는 진실을 실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총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진실로 무너뜨리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시도는 조금씩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실어 보낸 진실들이 손에서 손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느 동네에서 무슨 이야기가 돈다더라. 어느 시장에서 사람들이 무슨 수군거림을 하더라. 그런 소식이 하나둘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남몰래 서로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딘가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은 아주 작고 느린 물결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요. 하지만 우리는 믿었어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이 작은 진실들이 언젠가 저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매번 목숨을 걸고 그 낡은 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그 무렵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는데 오히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으니까요. 평생 저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것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비로소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품어보았습니다. 어쩌면 북한이 정말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우리는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평양의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으니까요. 고위층 사람들이 흔들리고 일반 주민들이 무관심해지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이제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벽이라는 것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장 단단해 보이는 법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그 벽에 이미 금이 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조심했건만 그 방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과 귀가 하나 섞여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나눈 말들이, 우리가 그린 그 희망들이 고스란히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 믿었지만 사실 그때 이미 그물은 우리를 향해 아주 천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짐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애써 못 본 척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무언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늘 다니던 길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저 제 예민함 탓으로 돌렸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겁이 많아진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민함이 아니었어요. 그물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임에 늘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편치 않으려니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진짜 사정을 묻지 않기로 했으니 그가 어디 사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불안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북한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애써 다른 이유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곧 돌아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사람은 가장 무서운 것 앞에서 오히려 눈을 감으려 하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고 이제 와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길한 침묵을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 밤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필 그날 저는 평양에 없었어요. 지방으로 며칠 출장을 내려가 있었습니다. 무역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를 이따금 평양 밖으로 데려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낯선 여관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밤 보위부가 일제히 덮쳤습니다. 한나란 시에 여러 집을 동시에 들이친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조심했건만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그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도 모르던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방 안에 섞여 있던 눈과 귀가 모든 것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려 이름조차 감췄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를 우리는 끝내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던 그 얼굴들 중 하나였겠지요. 어쩌면 처음부터 심어진 사람이었을 수도, 아니면 어디선가 붙잡혀 견디다 못해 입을 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려다가도 이내 그만두었어요. 북한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니까요. 제 식구를 살리려면 남을 팔 수밖에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게 만들어 아무도 끝내 손을 맞잡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정권이 그토록 오래 버텨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진짜 죄인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체제였는지도 모릅니다. 동지들이 한밤중에 집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자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저항 한번 못 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소리도 없이 사람들을 실어갔습니다. 이웃이 알아채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집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끌려간 것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그 가족들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가장 무서운 방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모와 처자식까지 3대를 함께 쓸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누구도 감히 딴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요. 제 한 몸 죽는 것은 각오할 수 있어도 제 자식이 끌려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 노군관도 그렇게 끌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조카의 전사 통보서를 품에 넣고 다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문만 돌았어요. 어떤 이는 산속 어느 수용소로 실려갔다 하고 어떤 이는 그날로 조용히 처리되었다고도 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북한은 그런 일을 결코 확인해주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세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게 하는 것. 죽음이 조용할수록 그것은 없던 일이 되니까요. 저는 그동안 무성이라 여겼던 그 모든 침묵이 실은 아주 정교한 설계였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지우되 그 지운 흔적마저 지우는 것. 북한은 그 일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낡은 건물에서 손을 맞잡고 희망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벽에 금이 갔다고 그 벽이 곧 무너질 거라고요. 그런데 무너진 것은 벽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지방에서 전해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종이 한 끗 차이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평양에 있었더라면 저도 그들과 함께 끌려갔을 겁니다. 제 아내와 어린 아들까지 말입니다. 하필 그날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는 것. 그 우연 하나가 저와 제 가족을 살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우연이 조금도 다행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어째서 살아남았는가? 그들은 다 끌려갔는데 나는 어째서 여기 이렇게 멀쩡히 숨을 쉬고 있는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토록 무거운 것인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지도 그렇다고 어디로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 낯선 여관방에서 며칠을 알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던 사람, 조카의 종이를 품고 다니던 노군관, 함께 진실을 실어 보내며 눈을 반짝이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북한에서는 우는 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였습니다. 평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어요. 그 많은 사람이 하룻밤에 사라졌는데 도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상화는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확성기는 그대로 노래를 뱉어냈어요.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하고 여느 때처럼 장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태어남이 참사 그 자체보다 더 소름 끼쳤어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워짐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온 나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만에 겨우 몸을 추슬러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갑자기 사라지면 그것이 오히려 의심을 살 테니까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건물 앞을 저는 차마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 사람들이 모여 희망을 이야기하던 그곳이 이제는 텅 빈 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건물을 한번 바라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는 사무실 제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인 척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의 밑바닥에서 다른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리고 그 분노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이 사람들을 땅에 묻을 수 없다. 이대로 조용히 도망쳐 없던 일처럼 살 수는 없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그 밤에 끌려갔는지, 김정은이 무엇을 감추려고 그들을 그렇게 지웠는지, 그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서는 저는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관방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정했어요. 그 여관방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의 저는 그저 살아남은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의 저는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의 죽음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겠다고요. 김정은이 그토록 조용히 지우려 했던 그 진실을 오히려 평양 한복판에 터뜨리겠다고요. 그것이 살아남은 제가 그들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류였어요. 무역 일을 하며 저는 오랫동안 이런저런 내부 문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에 볼 수 있었던 것들이죠. 이 정권이 밖으로는 무슨 말을 하면서 안으로는 무슨 짓을 하는지, 인민을 어떻게 쥐어짜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그것을 종이로 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무서워서 못 본 척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서류들이 다른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그날 밤의 참사와 하나로 엮었습니다. 이 정권이 어떤 거짓말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어떻게 제 인민을 하룻밤에 지워버리는지, 저는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했어요. 어렵게 쓰지 않았습니다. 배운 사람이 아니어도 평양의 여느 사람이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아주 분명하게 적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 그것에 이름과 증거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내보내느냐였어요. 저는 총이 없었습니다. 방송국을 차지할 힘도 광장에 사람을 모을 힘도 없었어요. 저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진실 한 줌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써온 그 손톱만 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위험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모임이 진실을 실어 나르던 바로 그 길,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던 그 물결에 저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실어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물을 피한 사람이 저 말고도 몇 있었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맞잡았어요. 저장 장치에 그 이야기를 담고 종이에도 그것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아는 길로 그것을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시장으로, 골목으로,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으로요. 잡히면 그날로 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때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맡은 몫은 제 손으로 직접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오가는 시장 어귀를 골랐어요. 품속에 그것을 넣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그 소리가 남에게 들릴까 겁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는 사람들 틈에서 준비해 온 것을 조용히 흘려놓았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저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 중 누군가가 보위부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짧은 몇 걸음이 제 평생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밤에 사라진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깟 두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에도 함께했던 동지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저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던 사람, 조카의 종이를 품고 다니던 노군관.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그들이 미처 못다 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떨리던 손이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세상에 없는 그들이 제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양 한복판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실은 이미 거리에 있었어요. 시장 바닥의 안악들 사이로, 골목의 수군거림 사이로. 그것은 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확성기보다 빠른 것이 평양의 시장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서로에게 옮겼습니다.
그 밤에 사라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려다 끌려갔는지, 그리고 이 정권이 무엇을 감추려고 그들을 지웠는지를요. 평양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큰 소동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광장에 사람이 쏟아져 나오지도 누가 나서서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또 한 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무관심으로 돌아섰던 그 눈빛에 이제는 다른 것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가슴 속에 말하지 못하는 물음 하나를 품게 된 거예요. 그 물음은 총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나이 지긋한 아낙 몇이 무언가를 두고 낮게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그 집 아들도 그래서 없어진 거란 말이가. 그러자 옆에 아낙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흘려보낸 그 진실이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사람들의 입에 오른 말은 그 누구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물론 정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단속이 부쩍 심해졌어요. 시장 곳곳에 감시하는 눈이 늘었고 저장 장치를 잡아내려는 손길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들은 그 진실의 출처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한 번 물처럼 퍼지고 나면 아무리 둑을 쌓아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저장 장치 하나를 빼앗으면 그 이야기는 이미 10사람의 입으로 옮겨간 뒤였습니다. 정권이 그것을 막으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더욱 확신했어요.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 크게 번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큰 것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평생 저는 북한의 거짓말을 옮겨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남이 정해준 미움을 대신 전하고 남이 시킨 말을 아래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 손으로 진실 하나를 세상에 내보낸 것입니다. 그 밤에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이 도시 어딘가에 남게 되었어요. 아무도 세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기를 바랐던 그 죽음이 마침내 세상에 새겨진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그들을 땅에 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벌인 이상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그들은 반드시 이것을 누가 퍼뜨렸는지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젠가 제가 있을 것이었어요. 저는 이미 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와 어린 아들이요. 저 하나라면 북한 땅에서 어떻게 되어도 좋았지만 이 두 사람만은 저 무너지는 벽 아래에 함께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물은 다시 저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의 낯선 얼굴이 또다시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서도 저를 살피는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 밤에 사라진 사람들처럼 저와 제 가족도 소리 없이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내보냈으니 이제는 이 아이만은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내보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남는 일이었어요. 저는 다시 무역 일로 얻은 그 오래된 연줄들을 하나씩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알게 된 사람들, 서류 한 장으로 이어진 인연들. 그것이 마지막에 저와 제 가족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웃으며 출근했고 웃으며 퇴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매일 그 강을 그렸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저 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은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것이 아내를 지키는 길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느 밤 잠든 아이 곁에서 아내에게 조용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원망할 줄 알았어요. 어쩌자고 그런 일에 발을 들였느냐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아이만은 살립시다. 저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오래된 연줄들을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무역, 일로 국경을 넘나들며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건네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집도, 세간도, 평생 특권으로 쌓아온 그 모든 것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오직 이 아이를 저 강 너머로 데려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짐을 싸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여느 날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집을 저는 한번 돌아보았어요. 제가 나고 자란 평양, 제가 선택받은 사람이라 믿으며 살아온 그 도시를요. 미움도 그리움도 아닌 이상한 마음으로 저는 그 도시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차마 발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는 제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제 부모의 무덤이 있었고 제 젊은 날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전부 두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 남으면 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뒤가 아니라 앞을 보기로요. 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갈 날들을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저는 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아버지를 따라 어디 좋은 데라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작은 손을 꽉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혹여 이 손을 놓치면 다시는 잡지 못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국경으로 가는 그 길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검문을 지날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 이 아이가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저는 그 생각 하나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강을 건너던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깊은 밤이었어요.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발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아내의 손을 잡고 그 검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조금만 소리를 내도,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오를 때 저는 등에 업힌 아이의 숨소리에만 온 신경을 기울였어요. 그 숨소리가 저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 강 건너에 이 아이의 다른 삶이 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그 차가운 물을 건넜어요. 물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발을 헛디뎌 휘청했어요. 저는 잡은 손에 있는 힘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검은 물속에서 잠시 서로를 붙든 채 멈춰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에 온 마음을 실었을 뿐이었어요. 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 뒤로도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낯선 나라의 산을 넘고 또 다른 나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붙잡힐 뻔했어요. 숨어서 며칠씩 굶기도 했고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 긴 길 위에서
저는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밤에 사라진 제 동지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들이 끝내 건너지 못한 이 길을 나는 반드시 건너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낯선 산속에서 우리를 안내하던 사람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저 아래로 순찰하는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하필 그때 등에 업힌 아이가 뒤척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만약 아이가 그 순간 울음이라도 터뜨렸다면 우리는 그날로 끝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리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다행히 그 불빛은 우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 짧은 몇 분이 제 평생 가장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고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자유의 땅에 닿았습니다. 처음 이 땅을 밟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해요. 저는 아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것이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저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불 속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겁 없이 웃으며 살 수 있어요.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그 모든 길을 건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그 밤에 사라진 사람들은 끝내 이 강을 건너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에는 그들처럼 진실을 가슴에 품고 숨죽인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실은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하나 살자고 강을 건넌 것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살아남은 제가 지고 가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들은 지금 이곳에서 학교에 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를 했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가 겁 없이 제 생각을 말하는 것, 그 평범한 일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평양의 그 이불 속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그 강을 건넌 이유가 바로 그 한 장면에 다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평양에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북한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먼 땅으로 왔는가? 그것은 제가 두 눈으로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양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초상화가 걸려 있고 확성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아주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맨 아래가 아니라 그 견고하던 맨 위에서부터 말입니다. 그 밤의 참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우리를 지웠지만 우리가 뿌린 그 물음까지는 지우지 못했어요. 한 번 눈을 뜬 사람은 두 번 다시 눈을 감을 수 없으니까요. 세상은 그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톱만 한 물건 하나가 총칼보다 무서운 것이었어요. 저 견고해 보이는 벽에는 이미 금이 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금을 두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리고 벽이라는 것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장 단단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남깁니다. 언젠가 평양에서 그날이 왔을 때 부디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도시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를 위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을 대신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에서 온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